안녕하세요. 잡다한 김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메타 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고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향상법을 얘기를 못했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찍었던 메타 인지에 관한 내용을 보지 못하셨으면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메타 인지에 관한 영상을 보고 오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메타인지가 사람에게 언제쯤 나타나는지부터 보고 갈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연구했던 연구조사인데 아주 예전에는 2005년도에는 8살에서 10살부터 메타인지 스킬이 시작된다고 했었는데 근데 2010년도 연구에서 3살에서 5살 사이에서 메타인지 스킬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장 어린 건 18개월부터 시작되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러 수정 같은 거,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거 수정하는 거 같은 것들이 18개월부터 나타난다고는 하는데, 예, 그 이상의, 그거는 이제 너무 단순한 거고, 그 이후의 것들은 보통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늦어봐야 5세에서부터는 메타인지 스킬이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메타인지가 5세 정도에는 나타난다는 걸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메타인지 향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타인지 향상법을 찾으니까 제가 엄청 많이 자료를 보긴 했거든요. 총 1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중에는 되게 쓸데없는 것도 사실은 좀 많고요. 쓸데없다기보다는 조금 적용하기 힘든 것들이죠. 뭐 서로 티칭한다던가, 그러니까 서로 가르쳐 보기. 근데 서로 가르칠 사람이 없고 그거가 되게 어색하잖아요. 뭐 아이 2명 불러놓고 야 니네 서로 가르쳐 볼래? 이러기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현실성 없는 것들은 제가 좀 많이 빼냈고요.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적용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성인분들이나 중고등학생분들이 혼자서 좀 하기 쉬운 것들, 그러면서 효과도 높은 것들 위주로 제가 5개만 딱 추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향상법부터 좀 보죠. 첫 번째는 되돌아보기입니다. 이전 메타인지의 정의 영상에서 봤듯이 되돌아보기 성찰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죠. 메타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되돌아보기인데 그거를 자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되돌아보기를 주로 언제 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3가지 정도로 하시면 좀 충분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움이 있고 난 후입니다. 뭐 강의를 듣던 수업을 듣던 혹은 혼자서 공부를 하던 어떠한 배움이 있고 난 후에 바로 한번 본인이 배운 거 정리하고 요약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과 정리를 하면서 내가 뭘 배웠고 배운 것 중에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됐고 어떤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됐으니까 이따가 조금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혹은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이해를 한 것 같긴 한데 너무 개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배운 것을 정리하고 이 배운 것을 안 잊어먹기 위한 전략들도 같이 한번 적어보는 거죠. 되돌아보기의 두 번째 방식은 하루의 마지막에 한번 오늘 배웠던 것을 총 정리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배움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배웠던 것을 요약해 보는 거면 두 번째는 하루의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첫 번째 적었던 것과 비슷하게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고 그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전부 기억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배웠던 모든 것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되게 금방 해요. 그래서 네,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공부량이 많지 않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작성을 할 수도 있겠고요. 되돌아보기의 세 번째는 단기간의 시험의 경우에 적용되는 건데 최소 한 달 이상?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혹은 뭐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자격증 시험 같은 것도 될 수 있겠고 공무원 시험 준비도 될 수 있겠고 뭐 편입 시험 준비도 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실제로 어떤 계획을 했었고 실행은 어떻게 했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이제 되돌아보기까지 같이 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내용이 조금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전부 다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실제 제가 시험을 보면서 적용했던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영상을 보고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설명하기입니다. 설명하는 게 이제 설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사실 가장 많이 좀 디테일하게 정말 상세하게 공부를 했던 때가 아이들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이게 저 혼자 알고 있을 때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개념이 막상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되게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즉, 설명은 이제 1부터 10까지 다 알아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1부터 10까지 다 알지 못하면 설명을 막 하다가 본인이 그냥 막혀요. 뭐 자신의 말이 앞뒤가 논리가 안 맞을 때도 있을 거고, 뭐 자신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 네, 혹은 듣는 사람이 어떠한 이견을 제시하면 그때 그 이견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는 되게 고차원적인 문제라서 설명하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확실해져요. 자신이 이제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네, 공부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메타인지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인지 못한 부분을 계속 조금씩 채워 나가다 보면 훨씬 더 완벽한 공부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한 공부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토론하기입니다. 토론도 설명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명 이상이 서로 막 의견을 주고받잖아요. 이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반박을 해요. 상대편이. 그러면 그 질문이 내가 만약에 예상 못했던 질문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허점을 파고드는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 아차 싶습니다. 그런 순간 본인의 말이 막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다음에 토론을 할 때는 준비를 해가요. 내가 저번에 토론하다가 이렇게 해갔더니 애들이 이렇게 반박을 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 막혔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조금 대비를 하게 되겠죠. 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지식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조금 불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내가 이건 정말 정확하게 아는 건가? 이렇게 계속 되짚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메타인지는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셀프 테스트예요. 근데 이 셀프 테스트는 분류하기하고 함께 하면 좋아요. 셀프 테스트의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영어 단어 외우는 거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영어 단어를 30개를 외웠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외우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이제 외우는 걸 멈출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은 대부분 보통의 아이들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라고 인지하는 지점에서 딱 멈추겠죠. 나 이 정도면 30개 다 알았다. 라고 판단을 하는 순간 외우는 작업을 아마 멈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후에 30개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와 나 이거 참 모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뜻은 보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분류를 해보고 본인이 혼자 테스트를 봐봅니다. 혹은 뭐 제3자가 테스트를 봐줘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봐서 내가 테스트를 보기 전에 안다라고 체크했던 단어들을 내가 실제로 맞췄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뭐 틀린 개수가 나오겠죠. 틀린 개수가 나올 뿐더러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답을 맞춰보니 그렇지 못하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알고 있는 게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메타인지의 착각을 계속 인지하게 해줘요.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공부를 하면 내가 뭔가를 기억할 수 없구나.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겠죠. 외우는 과정을 조금 더 길게 한다든지,
혹은 외우는 과정을 하고 난 후에 추후에 중간중간 계속 다시 봐서 기억을 상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메타인지의 착각을 점점 더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메타인지의 착각이 심한 친구들, 그러니까 본인이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본인이 인지한 부분의 차이가 심한 아이들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이 방법이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요. 내가 얼마의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바로바로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본인이 되게 인지하기도 빠르고요. 왜냐하면 눈앞에 결과가 바로 이렇게 맞고 틀린 게 나와 있으니까 정말 자기 스스로도 아, 내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기가 정말 쉬워지고 계속 전략을 수정하면서 본인이 계속 틀리는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데 동기부여도 잘 되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메타인지에 착각이 심한 사람들이나 메타인지에 착각이 심한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어려운 학습 선택해서 하기예요. 어려운 학습이다라는 건 말 그대로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실력보다 본인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보다 조금씩 어려운 걸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면 처음으로 이론 공부를 하고 그 이론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이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잖아요. 그 실전 문제들을 풀 때 그 이제 흔히 예제라고 하죠. 그 이론 옆에 바로 나와 있는 거, 이론 오른쪽에 바로 나와 있는 거. 이론 문제는 그냥 이론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 옆에서 배운 거 그냥 옆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틀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5분 전에 배운 거를 바로 옆에서 똑같은 걸 거의 비슷한 걸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문제들인데 이거를 틀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는 음, 배움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어려운 걸 푸는 것보다는 사실 배움이 있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잊어버릴 시점 그쯤에 조금씩 문제를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푸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배웠던 것 중에 아, 내가 이거를 잊어먹었구나. 그리고 난 이 정도까지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들을 보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가 필요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방법은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는 게 본인이나 본인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의 실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고 그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이의 상황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러한 공부 방법을 제시했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뭐 초등학교 정도 되는 과정이야 부모님들을 딱 보고 대충 느 정도 어려운지는 좀 아시겠지만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부모님들은 이제 공부를 계속 하지 않으시는 한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잡김 선생 영상 봤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려운 거 갖다 주면 좋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어려운 거 한번 시켜보자 하고 부모님께서는 난이도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뭐 어렵다고 하는 거 고난이도 딱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아이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그거와 실력차가 어마무시하게 난다고 하면 사실 이 아이가 접근도 못 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흥미를 확 잃어버려요. 갑자기 나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어디서 이상한 걸 보더니 갑자기 막 과학고 가는 애들이 푸는 그런 문제집을 갖고 와서 나한테 들이밀더니 이게 좋다더라. 너 이거 풀어버렴. 이렇게 되면 아이는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조금 확인하면서 적당한 문제를 갖다 주시는 게 좋고, 아이가 조금 소극적인 친구들도 있어요. 자꾸 이제 어려운 문제를 갖다 주면 지나치게 싫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맞출 만한 것들을 많이 갖다 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을 섞어서 자신감을 잃지 않게 유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이 본인을 가장 잘 아시니까 제가 따로 이야기를 안 드려도 본인이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시되 조금씩 어려운 걸 도전하는 거를 좀 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어려운 걸 도전하셔야 훨씬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틀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계속 도전을 해보시면 다음번에 이제 다른 과목을 공부하던 그 과목을 이어서 공부할 때든
처음 이론 공부를 할 때조차도 좀 자세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어떠한 내가 문제를 다루게 되고 어떠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됐기 때문에 처음 이론 공부할 때조차도 이론 공부를 대하는 자세나 방법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 메타인지에 관한 5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 앞에 5가지 말씀드렸던 것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정말 메타인지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실수입니다. 실수. 1번 되돌아보기도 자기가 적어보면서 내가 오늘 뭘 잘 이해 못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되더라. 내가 이거 오늘 외웠는데 나는 오늘 한 번만 외우면 내일 기억할 것 같았는데 내일 기억 안 되더라. 이렇게 본인의 실수를 찾아내겠죠. 설명하기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막히는 부분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실수겠죠. 토론하기도 내가 어떤 논리를 냈을 때 상대방이 나의 논리의 빈틈이나 나의 의견의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이것도 자신이 미처 못한 자신의 논리나 생각의 실수예요. 셀프 테스트 같은 경우도 자신이 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실수를 찾는 겁니다. 어려운 학습 선택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제 기본 이론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경우에도 내가 쉬운 문제들을 풀 때는 내가 갖고 있던 지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내가 갖고 있던 지식에서 불완전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계속 메타인지를 고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수는 죄악입니다. 그거는 정말 고쳐야 돼요. 그거는 진짜 본인이 본인 뺨을 때리시던 본인이 본인 꿀밤을 때리시던 머리를 받고 계시던 그거는 정말 많이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우리 아이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수가 생겼을 때 아이가 메타인지를 좀 향상시킬 수 있게 올바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게 부모님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